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반대로 종합제철소 건설 계획이 좌절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입안한 철강공업 육성 종합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동일하게 대책 수립의 방안으로 시도된 인천중공업의 시설 확장을 통한 일관제철소 건설 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중공업은 일제가 남한에 남기고 간 두 개 제철소 중 하나인 가네가우치공업 인천제철소의 후신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살펴본 대로 1950년대 대한중공업공사라는 이름의 국영기업으로 이승만 정권에 의해 재건이 시도되었으나 사실상 실패하고 불완전한 제강업체로 1960년대를 맞았습니다. 대한중공업공사는 1962년 주식회사 체제로 변경되면서 인천중공업 주식회사로 사명을 바꾸었으나 여전히 정부 소유 주식이 50%가 넘는 사실상 국영기업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반대로 좌절된 종합제철소 건설 계획의 대안으로 인천중공업의 시설 확장을 통한 일관제철소의 확장을 추진합니다. 목표가 일관제철소 확장이므로 시설 확장의 핵심은 당연히 제선시설의 건설입니다. 부수적으로는 이승만 정권기 서독의 기술을 도입하여 건설된 7만 톤의 제강설비의 확장도 도모합니다. 인천중공업 설비 확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연간 12만 5천 톤 규모의 제선시설 건설과 기존 제강 능력을 14만 톤으로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입 주체는 정확하게는 1964년 10월 설립된 인천제철 주식회사입니다. 인천제철 주식회사는 인천중공업이 민영화될 경우 이를 불화받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였습니다. 실제로 1966년 정부 소유 주식을 매입하여 인천중공업을 소유하게 되었고 1970년 통합하여 인천제철이 됩니다. 그러나 제선시설의 건설을 통해 일관제철소로의 변실을 꾀하는 주체는 인천중공업이므로 여기서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중공업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64년 12월 초 박정희 대통령의 서독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한독 경제관계회담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양국 간의 장기차관 도입이 확정됨에 따라 인천중공업은 1965년 1월에 서독의 대마그사 등과 건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마그사는 1950년대 인천중공업의 평로를 건설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서독의 자금과 기술로 도입하여 설치하는 확정된 제선시설은 연간 12만 5천 톤 생산 규모의 제선설비 일식, 평로에서 1회당 생산되는 강철의 양을 100톤으로 확정하는 데 필요한 소요설비, 붕괴 아변설비의 생산 능력을 시간당 20톤으로 확장하는 데 필요한 소요설비 일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자금 중 서독으로부터 도입하는 차관은 3,680만 마르크, 당시 환율로 920만 달러였습니다. 차관 조건은 연리 6.5%, 3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중공업이 서독에서 도입하는 제선시설은 대형 고로를 통해 선철을 생산하는 방식, 이른바 고로 프로세스가 아닌 예비환원식 전기로 제철법이었습니다. 이것은 특수제철법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SLRN이라고 하는 회전로를 이용한 철광석의 예비환원과 개방형 전기제선로를 결합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인천중공업이 도입하려고 했던 제선설비에 대해서는 대한금속업계를 중심으로 전문가 집단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 설비가 소규모 시험 생산에서만 성공한 것일 뿐 대량 생산 과정에서 실제 검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국내에서의 제철소 건설을 위해서는 수입 철광석 및 연료를 사용하더라도 대형 고로를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인천중공업은 자신들이 도입하려는 제선 설비가 국산의 무연탄과 국산의 철광석을 쓸 수 있으며 세계적인 메이커가 보증하는 방식인 만큼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대통령까지 나서서 서독에서 조달한 자금과 설비를 활용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고로 프로세스에 비해 제철소 건설 및 운영에 자금이 적게 소요된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결국 인천중공업이 서독에서 도입하는 제선 설비의 기술적 타당성과 관련된 문제는 정부가 결정하였습니다. 1965년 11월 20일 개최된 제65차 외자도입 촉진위원회에서 정부는 예비환원식 전기로 제철법의 타당성이 기술적으로 인정되었으며 성능 보장에 대해서도 서독의 설비 공여자 측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서독으로부터의 제선 설비 도입을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외자도입 촉진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일부 의원들이 인천중공업이 도입하려는 예비환원식 전기로 제철법은 아직 시험 단계에 있는 방법이며 가까운 일본의 예를 봐서도 한국에서는 기술적 타당성이 극히 의심스럽다고 생각되므로 더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천중공업의 시설확충은 1968년 말 건설공사가 마무리되고 1969년부터 시험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업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대한금속학회 등 전문가 집단이 주장한 기술적 불안정성이 나타나면서 고장과 사고가 계속 일어났고 제품 생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준공 직후에 발생한 전기제선로 사고는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전기제선로의 밑바닥에 구멍이 발생하여 400톤에 가까운 용선, 즉 쇳물과 부산물인 슬래그가 흘러나왔고 이로 인해 근처에서 작업하던 1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설비 도입 단계부터 논란이었던 예비환원식 전기로 제철법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고 이를 추진하고 있던 인천중공업에 치명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결국 인천중공업은 서독의 자본기술적 도움을 통해 예비환원식 전기로 제철법을 통해 제선, 제강, 아변을 잇는 일관 생산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에서 제선 부분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산업은행의 출자 관리를 받아오던 인천제철은 1978년 6월 현대그룹에 인수되었습니다. 현재 포스코와 함께 종합제철소의 양대축인 현대제철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예비환원식 전기로 제철법에 의한 인천중공업의 일관제철소의 확장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은 정부는 물론 철강산업 관계자들에게 고로 프로세스를 기본으로 하는 종합제철소 건설이 한국 철강산업이 가야 하는 길로 인식을 모으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제1차 경제개발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과 그 토대가 되는 산업화를 이룩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철강산업 육성은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전반기까지 인천중공업의 사례를 포함하면 1960년대 말까지도 그 육성의 목표였던 종합제철소 건설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8번째 강의에서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뚫고 터닝포인트의 계기가 되는 고로 프로세스에 입각한 종합제철소 건설 과정, 즉 포항제철 건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